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은 자,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근저당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보면 근저당 보면 자, 근저당은 아까 그 회생 담보권이라고 해가지고 141조를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141조. 141조 보시면 이게 네. 조문을 이런 때 아니면 안 보실 거기 때문에 141조가 몇 페이지죠? 141,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 회생 담보권자 관리해가지고 자, 회생 채권이나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원인 생긴 뭐 이렇게 여기 보면 그냥 대부분 쭉 읽다 보면 뭐 근저당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은 회생 담보권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사망을 보면 회생 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 담보권으로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근저당을 제일 대표적인 회생 담보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에서는 별채권이라고 하죠. 411조를 한번 보시죠. 411조. 411조 보면 이렇게 됐죠. 이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뭐 별채권을 가진다. 그 다음에 얘는 412조 어떻게 되냐면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파산 절차에서는 별채권은 표 위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즉 파산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개인회생에서 별채권이 뭐 그대로 준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개인회생에서는 거기 586조라고 돼 있죠. 586조. 586조에 보면 이제 준용 조문이 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별채권에는 안 써 있는데 600조 2항을 써놓으시면 되거든요. 표에다가 한 장짜리 표에다가 별채권 옆에다가 600조 2항을 지금 개인회생의 별채권에다가 써놓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주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지식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표에다가 지금 어디에 오고 있냐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채권 보고 있는데 거기 586조 있지만 더 중요한 건 600조 2항이에요. 600조 2항.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왜 얘를 개인회생에서는 점점점으로 표시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600조 2항을 보세요. 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 계획의 인가나 폐지일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여기 이게 중요해요.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중지 금지된다. 결국에는 이게 반대 해석은 뭐냐면 표를 한번 보세요. 표 같은 경우 보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그 인가를 기준해 가지고 인가 전까지는 절차의 구속을 받고 인가 결정이 나면 이 절차의 구속을 안 받는다. 이게 바로 600조 2항이거든요. 이게 개인회생에서는 그래서 점점점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가 결정까지는 이 별채권자도 구속을 받지만 인가 결정이 되면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600조 2항이죠. 그래서 600조 2항을 다시 한번 보세요. 600조 2항 보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가 결정일 또는 폐지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자,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중지 금지된다. 이게 이 개인회생에서는 별채권자가 그래서 인가 결정이 나면 그때까지는 묶여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을 하나하나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이라고 돼 있고 이제 여기 141조라고 돼 있고 이 절차의 구속을 받는 거죠. 자, 절차의 구속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절차에서 만약에 아까 그 면책 조항을 한번 보세요. 다시 그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아까 251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회생계획의 결정 있는 때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서 인정된 권리 제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뭐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실권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 회생담보권자,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채무자가 회생을 한다는데 자기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근저당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보면 자, 만약에 파산해서 근저당권자는 별채권자라고 가지고 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근저당은 그냥 여기에 살아 있는 거죠.
자, 이 개인회생에서는 근저당은 별결권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살아있고 다만 권리 행사가 인가까지만 못하는 거고 인가 이후에는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회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회생은 뭐라고 돼 있죠? 절차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자, 절차의 구속을 받는다는 건 얘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근저당권자인데 내가 근저당이 있다는 걸 그 회생 그에다가 신고 안 하면 내가 등기부에 근저당권자 나와 있어요. 10억짜리 근저당권자 있어요. 이 근저당을 이 채무자가 회생한다는데 그 법원에다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 근저당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 근저당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했어요? 실권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진짜 그런 거냐? 자,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그래서 그 196페이지를 보세요. 196페이지. 자, 그래서 자, 이게 196페이지가 뭐냐면 이 회생 절차에서 회생 담보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그 몇 억짜리 근저당이 있었는데 그 법원에다 신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생 그 근저당권이 그냥 그 실권됐다 이런 판례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이런 것들 우리 자, 여기서 어디 가고 있냐면 회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생. 자, 196페이지 보시면 자, 197페이지 보세요. 197페이지 보시면 가번이 뭐라고 되냐면 자, 회생 채권이나 이렇게 쭉 근저당은 회생 담보권이다. 이게 자, 가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그래서 근저당은 그 회생 담보권이다. 자, 그다음에 자, 맨 마지막 줄부터 제가 줄을 쳐놨죠.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해가지고 자, 저당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뭐 배당 절차 전에 채무자에 대해서 자, 여기서 개인회생이 아니에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으면 그 저당권자는 자, 이 사람은 담보권자다. 자, 그다음에 이 사건은 뭐냐면 자, 그 제출죠. 2013년 12월 달에 자, 이 사람이 임의 경매를 개시됐고 그다음에 2014년 10월 달에 매각 대금이 모두 납부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자, 원고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고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했고 회생 개시 결정했고 인가가 됐다. 자, 그다음에 4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회생 절차에서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회생 담보권을 신고한 적이 없어요. 자, 이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이 19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자, 이 사건 경매 절차는 제 줄을 안 썼지만 여기 밑에 세 번째 줄. 이 사건 경매 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 명령과 개시 결정에 의해서 중지됐다가 회생 절차 인가 결정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저당은 날라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십억짜리였는데 이거 신고만 했으면 살아 있는 건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이 그냥 실권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부당이득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갔냐면 회생 절차에서 회생 담보권을 신고 안 하니까 너는 절차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의 구속을 받는다는 건 회생 채권에 신고하고 거기 따라서 권리가 변경되고 날아가야 되는데 너는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넌 실권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몇십억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분명히 등기부에 근저당권자 나와 있고 이렇게 경매까지 해가지고 왜 이 사건에서 신고를 안 했냐면 경매까지 했고 배당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회생 담보권이고 어떻게 됐어? 회생 담보권은 신고를 해 그 절차의 구속을 받아야 되고 절차의 구속을 받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실권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생 담보권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이 판례가 2018년 11월 달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8년 12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게 회생 담보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떤 큰 어떤 틀을 제공하는 그런 판례거든요. 아주 사안도 아주 깔끔하고 뭐 이게 몇십억짜리 그런 회생 담보권이 있는데 그냥 날아간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거기 보면 그 아까 8페이지 잠깐 이거 이제 면책 조항과 관련돼서 부분 봤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페이지 보면은 이게 일반 이제 맨 위에 있는 이제 회생 절차에 있는 그 채권자 표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자 여기 채권이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자 원래 시인된 총 채권액은 여기 보면 이거 1번부터 18번까지 쭉 나와 있고, 자 이 회생이라는 게 뭐냐면 권리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에서 900만 원짜리가 1번 보면 900만 원짜리가 500만 원만 그 면제를 해주고, 오른쪽에 보면 400 얼마만 그 권리 변경에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9페이지 보시면 그 일반 회생에서는 이렇게 변제 계약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한 장짜리 표를 보세요. 이 변제 계약 표를 보면은 인가 결정이 되면 이 원래 인가 전에는 얘가 960만 원짜리 권리가 이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이 됨으로써 43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일반 회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렇게 권리 총 원래 채권은 960만 원이지만 그 500만 원 면제해가지고 400만 원을 이제 10년간 변제하는 이런 변제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뒷페이지 보세요. 자 이건 일반 채권자가 있을 때 이 변제계획안을 이렇게 10년짜리로 짜가지고 여기 보면 그 일반 회생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변제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빚을 갚는 걸로.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앞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1번 채권자를 보면은 이 430만 원을 10분의 1로 이렇게 n분의 1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일반 회생에서 이렇게 변제계획을 짭니다. 자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회생 절차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개인회생과 일반 자 그러면 1번 그 회생 절차와 개인회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권리가 변동되는 시점인데 자 이 회생 절차에서 즉 첫 번째 표에서는 이 권리가 언제 변동되냐면 예를 들어서 960만 원짜리 권리가 언제 430만 원짜리 권리로 변경되냐면 이 인가 결정이 있음과 동시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251조, 252조, 256조 보니까 조문 한번 보세요. 우선 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니까 251, 252, 250. 자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그 92페이지 있죠. 92페이지 보시면 자 93페이지 252조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랑 굉장히 중요하죠. 회생계획 인가결정 있는 때 이게 줄을 치고 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의해서 변경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회생계획이 인가가 된과 동시에 960만 원짜리가 430만 원짜리로 변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회생은 자 인가결정이 되면 그 5년, 3년이나 5년 동안 빚을 갚고 자 언제 면책이 되냐면 그 3년이나 5년 동안 빚을 갚은 다음에 면책을 해야 면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자 이게 252조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항이 중요한 게 회생에서는 언제 바뀐다고 했어요? 인가결정이 되면.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3년이나 5년 동안 빚을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동안 빚을 갚으라고 변제계획을 짰는데 만약에 한 번만 갚고 만약에 그 되게 되면 그 빚은 원래로 환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일반 회생에서는 만약에 내가 그 변제계획 인가 받았고 한 번 갚았는데 나머지 거 못 갚았으면 이 사람 빚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30만 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252조 1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있으면 권리가 변경된다. 이게 개인회생과 큰 차이점이에요. 개인회생은 빚을 3년이나 5년 동안 빚을 갚은 다음에 면책 신청을 해야 나머지 빚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일반 회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표에서 보면 자 그 두 번째 표를 보세요. 개인회생 표에 보면 인가결정 다음에 면책까지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자 인가결정부터 면책까지 기간이 얼마 걸려요? 자 3년 또는 5년이 걸리죠. 왜냐면 뭐 지금 뭐 원칙적으로 3년이고 뭐 길면 5년.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가 결정부터 면책까지는 이렇게 3년 또는 5년. 보통은 원칙은 3년이고 예외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위에 회생 절차에서 인가 결정 다음에 종결이라고 해서 끝나는 건데 여기는 얼마가 걸릴까요? 자 이걸
이걸 생각해야죠. 이 회생 절차에서 인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종결이라는 시점까지 얼마예요? 얼마간 걸리는 거죠? 자, 변제 기간은 10년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회생 절차를 물은 게 이게 앞에 이 종결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앞에다 가로 열고 조기 종결을 쓰세요. 그래서 그 종결 앞에다가 조기 우리 학교도 보면 조기 졸업 있잖아요. 그래서 회생 절차는 이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한 번만 갚고 나 여기 졸업 시켜달라면 졸업 돼버려요. 이게 조기 종결이거든요. 그래서 변제 기간은 10년짜리 짜는데 한 번만 갚으면 조기 종결을 시켜줘요. 일시에 채무를 다 변제하고 하는 거죠. 아니죠. 변제 계약은 앞으로 10번 하는데 그 얘는 조기 졸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러면 얘는 왜 조기 졸업을 시켜주냐? 바로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이게 일반 회생에서 기간을 보면은 이제 거기 왼쪽에 보면 있죠. 지금은 LIG 건설은 6개월이고 뭐 동양건설은 7개월이고 대우자동차 판매는 4개월이고 그다음에 인광토건은 4개월 걸렸거든요. 회생 절차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게 자 그러면 왜 일반 회생에서는 일본 개인 회생보다도 더 짧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회사는 망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막 각종 인허가나 건설 이런 거 보면은 회생 절차 들어갔다 하게 되면 인허가 이렇게 건설을 딸 수가 없거든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 조기 종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변제 계약안은 분명히 10년짜리를 짜요. 근데 한 번만 변제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조기 종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졸업시켜줘요. 자, 우리가 모르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생에서는 종결 가로 앞에다가 조기 종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갚으면 그냥 졸업시켜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10번 갚는다고 했는데 한 번만 갚고 조기 졸업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부터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이제 여기 보면 회생 채권자표나 회생 담보권자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거야. 자, 그런 거 들어봤죠? 회생 채권자표나 회생 담보권자표를 집행 권으로 해서 집행 권한다. 이게 바로 이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건 조금만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 회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조기 종결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개인 회생은 보통 한 6개월 하는 게 아주 짧은 거고 보통 1년이나 6개월 때 이 인가결제 나오는데 일반 법인은 그렇게 하면 얘 법인 전부 다 망해요. 그러니까 때문에 4개월 요즘은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뭐 한 4개월에서 8개월 이 정도 되면 졸업시켜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이 회사가 회생 절차 들어갔다.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벌써 종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조기 종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조기 졸업이 회생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12페이지. 그러면 일반 회생에서는 얘는 변제 계획을 어떻게 짜는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한데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줄을 쳐놨죠. 만약에 100원의 어떤 그 원금이 있으면 원금 및 개시 전에 이자 83%는 출자 선언한다는 거. 이게 바로 12페이지 있죠. 자 출자 선언이 뭐예요? 출자 선언이 뭐예요? 대부분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너한테 주겠다. 그냥 내 쓰레기 주식을 너한테 주겠다. 이게 출자 선언이에요. 그거에 빚 갚는 거 대신하겠다. 그러면 진짜 빚을 갚는 건 그거죠. 37%는 현금 변제하겠지만 나눠서 갚겠다. 그래서 대부분 한 30-40%는 빚을 이제 10년에 나눠서 갚는 거고 나머지 한 60-70%는 그걸 면제시켜 주는데 그냥 이름만 좋게 그냥 이 회사가 살아나면 너도 좀 변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이 없으니까 그냥 빚을 면제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이게 12페이지에 있는 게 일반 회생 계획안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초동에 가보면 그 인쇄소에 가보면 뭐라고 앞에 있냐면 우리 대학교 앞에 가보면 책 제본한다 뭘 해주는데 그 서초동 이런 데 가보면 회생 계획안 제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 계획안은 이거보다 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같이 이렇게 이게 한 장짜리 돼 있지만 생각보다 회생 계획안은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지기만 이렇게 나와있고 자 그러면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제 회생 계획안 이렇게 짜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세금 같은 것들은 한 3개년도 앞에서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은 이제 뒤에 나머지 그렇게 변제하는데 이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욕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게 안 보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쇄했냐. 이거 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짠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생 계획안은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아까 보면 완전 똑같은 순이면 그냥 나눠서 10년짜리 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조세 같은 우선권 있는 거 한 3년 내에 미리 갚는 거 짜고 나머지 것들을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갚는 걸로 이렇게 변제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변제 계획안이 13페이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회생 계획안을 잘 안 보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갚아버리면 종결 시켜줘요. 한 번만 갚아 조기 종결 시켜줘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 회생이고 자 그래서 일반 회생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일반 회생에서는 아까 251조 1항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회생계획 인가가 되면 권리가 변경된다. 이 개념. 서로 이게 나중에 돈을 안 갚아도 이게 원래 채권으로 환원되지 않는 거예요. 권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회생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회생은 자 1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4페이지 보시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짜냐면 자기가 이제 개인회생 간이 판단표 해가지고 채권자 목록 있고 이제 재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달 순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밑에 각주 3번에 보면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때 자기 먹고 살 거 이게 생계비 빼고 이게 가용소득이 나오느냐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해 가지고 3년 동안 갚을 돈의 양하고 이게 어떤 재산의 양하고 비춰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래서 이 개인회생에서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뭘 비교하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 3년 동안 갚을 3년 이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이 어떤 재산 이걸 비교해 가지고 이게 뭐 갖게 만드는 거죠. 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재산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 되고 3년간 갚을 뭐 이게 빼고 가용소득을 하니까 만약에 그 2천만 원 나왔다. 이런 사람 개인회생 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재산이 5천만 원 여기 보면 재산을 이렇게 합계하니까 5천만 원 나오고 그 3년간 변제해봤자 2천만 원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만약에 이제 요즘 뭐 5년짜리 변제액을 쌓아도 만약에 3천만 원뿐이 못 갚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 개인회생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우리 개인회생이라는 거 뭐냐면 청산가치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얘를 지금 파산시키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 3년이나 5년 동안 갚을 액수가 5천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 개인회생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자, 이 실무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이 재산을 자, 모자라는 만큼만 떼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재산 처분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그렇게 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이렇게 좀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개념이 개인회생에서는 우리가 보면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이 사람이 각주에 보면 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1인 가구가 100만 원 좀 넘잖아요. 근데 신경이 보면 지금은 압류금지가 4월 1일부터 185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맞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압류가 안 당하는데 개인회생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 맞긴 하지만 아무튼 기준이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5페이지에서 보면 자 우리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 받을겠는데 뭐 그 5년 동안 3년 여기는 뭐 3년 중에 3년 동안 갚을 게 뭐 720만 원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게 일반 개인회생 채권의 원금의 15% 상당을 36개월 동안 갚겠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15% 아니 10% 미만짜리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원마다 좀 다른데 자 개인회생이라는 건 자 언제 권리가 변동된다고 했어요. 자 개인회생 보면은 인가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이 액수를 줄어든 게 아니고 이걸 3년이나 5년 동안 갚은 다음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나머지 빚이 떨어지는 거라고. 자 이건 하나의 예정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16페이지 보시면 자 파산인데 보면 파산은 우리 채권자 목록의 오른쪽에 보면 이런 뭐 채권자 목록이 있는데 그 왼쪽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니까 면책한다 해가지고 우리 보면 면책 허가율이 몇 프로나 될까? 여기 보면 실무적으로는 한 90%에서 95% 사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해요. 면책 안 되면 돈을 환불해주겠다. 그건 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면책이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떤 재산을 빼돌리거나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부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비면책 그 면책 불허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예외적인 거라고. 왜냐하면 10명 중에 9.5명 정도로 면책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할 거 뭐냐면, 자, 그러면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제 개인 파산한 사람이 개인의 생을 했을 때 몇 년간 기다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개인 파산한 사람은 다시 개인 파산할 때 몇 년간 되느냐. 이런 거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보면 옛날에 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한번 파산한 사람이 또 파산하려고 회생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실무적으로 이게 어떤 때는 5년이고 어떤 때는 7년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을 다시 할 때는 5년 간다. 이런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찾아보려면 귀찮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자, 우리 보면 이제 첫 번째 보면 우리 개인 파산하는데 얼마 정도 빚이 있으면 파산할 수 있을까? 자, 제가 빚이 우리 보면 항상 상담원들한테 보면 얼마 정도 갖고 빚이 있으면 파산할 수 있을까? 자, 보면은 자. 그 계장님이랑 과장님하고 팀장님 보면은 자 자기가 본 가장 최저 액수가 얼마였어요? 우리 그래서 자기가 본 액수를 가지고 다 항상 최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00만 원까지 나왔는데 전 중앙에서 파산 이게 면책 그 상환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파산해서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거 4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산 면책 최저 금액이라는 건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가 한 2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일 뿐이야. 자기가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자기 기준인데 중요한 건 파산 면책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상황을 봐야 돼.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거이기 때문에 이 파산 면책 최저 금액이라는 건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거야. 그래서 예전에 2014년도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책에 보면 이 그런 게 있어. 두록이 700만 원짜리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파산 안 해준 거 있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면책 후에 신용불량 해가지고 우리 파산 면책을 받은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자 여기 보면은 자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건 우리 책임만 면제해주기 때문에 채무가 있어 없어? 채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즘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면 채무는 있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 자 그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말소해달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채무 있죠. 근데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말소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논란이 있지만 지금은 이 실무 제휴에 이걸 그 된다고 그 실무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잠깐 그거 한번 보시죠. 55페이지. 5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2014년 실무 제휴에서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59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무 제휴 딱 한 줄 나와 있는데 자 실무는 이게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 확정을 채무 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게 법원 실무제에 딱 한 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옛날에 말소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실무가들 중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그 실무 제휴에 한 줄을 넣었어요. 2014년도 실무 제휴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식관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 실무제휴를 끝까지 본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무제휴 딱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당연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채무 불이행자는 채무가 남아 있는데도 해야 하는데 이제 이게 그 사람의 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제휴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1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아까 그 페이지 번호를 써놔야 그 나중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보면 항상 우리가 채무자 입장에서만 보는데 채권자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오냐면 왜 채무자만 도와주고 채권자인 나는 왜 조언을 안 해주냐 막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 꼭 필요한 게 채권자가 왔을 때 너의 대응 방법이 뭐냐 이것도 상담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보면 뭐 개인 파산 면책을 받았을 때 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열람 등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람 등사를 해가지고 우선 기록을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법원도 그 기록을 보는 거고 파산관계도 그 기록을 보고 우리도 그 기록을 봐야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거기다 보면 안 써놨는데 거기다 쓰세요. 자, 열람 등사하고 부인권 행사 그 가운데 뭘 쓰냐면 재산 조회를 쓰세요. 제가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재산 조회. 그래서 갑자기 재산 조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문을 한번 보시죠. 그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 보시면 29조. 87페이지 29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관리인이나 이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인해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렇게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현역법적으로 보면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냥 보면 그 4가지가 있다는 게 우리 보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는 언뜻 보면 우리 이제 판결 확정 후에 민사집행법에서 재산 명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할 수 있어요? 이혼. 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나 그 뭐 부양료, 그 다음에 양육비 이 3가지 사건일 때 그 소송 중에 재산 명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도산 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 판결이 있든 없든 얘가 재산을 빼돌리나 안 빼돌리나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 조언을 넣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가 있냐면 그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조회할 수 있을 때 이때 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한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다시 17페이지 보시면 채권자의 대응 방법이 첫 번째는 열람 등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 재산 조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부인권 행사해가지고 부인권이라는 게 빼돌려진 거.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친족의 재산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입되었나. 그 다음에 뭐 파산 신청 전에 대물 변제 뭔가 그 물건을 줬을 때. 그 다음에 친족에 대해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만 갚은 거.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그 다음에 각종 명의 변경. 이 정도 하나 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도 이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면책 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빠뜨렸는데 제일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 형사고소 좀. 형사고소.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채권 우리 항상 상담할 때 뭔가 준비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왜 나를 안 도와주나 할 때 이 6가지 6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돈 버는 방법은 항상 채무자한테 신청권을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 입장에 서가지고 이 채무자가 뭔가 이렇게 대응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더 돈이 들 수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의 방어 방법도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을 나눠놨고 자 그래서 뭐 그 뒤에는 잠깐 있는데 자 그 뒤에 17페이지에 우선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자 아까 그 파산 면책 결정문하고 다른 게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다만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명 침해를 하는 이런 불법행위라면 566조에 따라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해서 뭐 면책 허가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방론을 써줬는데 자 이건 어떤 이 판결문이 잘된 판결문일까요? 좀 잘못된 판결문일까요? 자 이건 이 업계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 의뢰자들 위해서는 친절하다고 하지만 그 사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사족이냐면 이건 아까 그랬죠. 판결의 한마디 이 우리 파산 면책에서는 이 채권이 비면책이냐 아니냐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면책이 되는 거고 비면책이냐는 별도의 소송에서 다투라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채권자가 워낙 극렬히 다투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걸 확인시켜주는 의미이지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사족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한정승인 했을 때 한정승의 효력이 완결적인 게 아니잖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한정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똑같은 거라고. 파산 면책에서는 이건 비면책이 아니냐는 여기서 이 판사 얘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건 나중에 소송에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건 그 별로 바람직한
판결문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페이지부터 뭐냐면 18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이제 채권자들도 보면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다투려고 할 때 그 필요한 어떤 책들을 그 논문 중에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걸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채무자 편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뭐 자기나 또는 관련된 사람을 쓸 때 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꼭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논문을 보시면 그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줄 쳐놨으니까 이건 이제 그런 때 사용하라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 정도 보시면 뭐 30페이지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자, 31페이지 보시면 이 공무원도 개인 파산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인회생 저들은 이 공무원 같은 경우 옛날에는 개인 파산하게 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회생을 통해서 좀 구제를 받았는데 이 공무원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 줄친 거 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서 이 33조 그 줄친 거 보면은 일정 경우에 뭐 면책 신청 아니었고 뭐 면책 불허가 결정이나 면책 취소가 된 경우는 포함된다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바꿔가지고 공무원도 개인 파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이 뒤에 이 연금을 그 완전한 연금을 타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땡겨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아시는 법무사님 이렇게 해서 그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몇 세 때 이렇게 연금을 타시냐 물어봤더니 그 58세 때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되게 좋겠다 딱 했는데 물어봤더니 그분이 억울해하더라고요. 나 전에는 퇴직은 다음에 바로 탔었다. 해가지고 더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 공무원 연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31페이지 보시면 파산제도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산이라는 게 어떤 데 쓰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미 강제 집행에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순서가 늦어가지고 못했을 때 이걸 파산을 시켜버리면 그 전 재산을 다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제일 대표적인 이런 게 있어서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신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공평한 변제인데 이 다단계 판매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위 매출이 일으켰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한 1,500 정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 양도, 가압류, 정보명령 이런 거 막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다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그 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배당하는 절차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파산에서 굉장히 큰 거고 우리 민법을 배울 때도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도 이런 판사가 이런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죠. 거기 보면 그 참고로 사행 관련해서 뭐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 채권자가 뭐 분배 의무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불공평한 건데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는 파산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언젠된다 해가지고 파산제도를 이미 해놨고 그래서 파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표를 한번 보시죠. 표를 보면 자 우리 이제 약간 너무 이론적이라서 자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이제 파산 절차인데 자 파산 절차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파산 절차 안에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 박스 안에 보면 파산 재단이라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자유 재산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담할 때 가장 틀리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드리면 자 우선 파산 재단과 자유 재산이 지금 하나는 박스 안에 있고 자유 재산 나와 있는데 자 파산 재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할 재산이 파산 재단이에요. 그러면 자유재산이라는 건 환가하지 않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는 예전에는 아주 초창기에 어떤 거였냐면 네가 보험이 있어도 다 깨고 뭐 이렇게 파산 신청해라 이런 잘못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자 여기서부터 보면 우선 파산 재단이라는 게 382조에 있으니까 조문 한번 보시죠. 382조.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382조 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94페이지 보시면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기준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이게 파산 재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는 예외가 거기 보면 그 95페이지 보면 383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항 보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가지고 압류 금지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유 재산에 보면 압류 금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전에서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얼마죠?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2천만 원. 아, 2천만 원. 만약에 이 사람이 보증금이 2천만 원뿐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증금이 만약에 자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일 때 만약에 이제 이 소액 보증금이 이만큼이니까 자,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보면 1,000만 원만 채권자한테 나눠주면 되고 2천만 원은 갖고 파산하는 거야. 자기 거란 말이야. 자, 이게 바로 그런 개념이죠. 자유재산이라는 건 압류금지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압류금지라는 건 민사집행법이나 특별법이나 판례에서 인정된 압류금지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는 압류 못한다는데 도산법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얘를 자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파산재단에서 환가하는 걸 막아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면 환가에서 배당을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유재산에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자, 이 95페이지 보면 383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항이 보면 소액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6개월분의 생활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1,085만 원 해가지고 1,100 뭐 얼마 1,000만 원 넘는데 자, 그래서 6개월분의 생계비하고 소액임차 보증금은 면제재산이라고 해서 또 자유재산으로 놓는다고. 그래서 자, 표를 보면 이렇게 됐죠. 면제재산은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소액임차 보증금하고 뭐 6개월분의 생계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가 포기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분묘가 있는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제 환가 포기 재산이라고 가지고 그냥 너 그거 채무자 너 가져라. 그 다음에 신득 재산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신득이라는 게 새로운 신자다 얻을 들자 해가지고 우리 아까 파산 재단이라는 개념이 뭐였죠? 파산 선고 전에 있었던 재산이죠. 신득 재산은 뭐냐면 파산 선고 이후에 있는 재산.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봐라. 만약에 내가 파산 선고 이후에 로또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돈은 원칙적으로 신득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로또가 될 확률이 뭐 적으니까 뭘 뭐냐면 우리 파산 선고 이후에 상속을 받았다. 이 상속 재산이 되면 이건 신득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배당 안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자유재산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자유재산은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하면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 파산재단에 속하면 그걸 환가에서 배당을 해줘야 되고 자유재산에 속하면 그냥 채무자 네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냥 파산재단으로부터 자유라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자 압류금지는 이미 머릿속에 있죠. 그럼 우리가 민사집행법에 있는 압류금지가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면제재산 아까 소액임차하고 뭐 6개월분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 겹쳐지는 거고. 자, 여기서 제일 실무상 문제가 되는 건 환가 포기 재산이에요. 어떤 걸 너 가지라고 할지 어떤 경우를 이제 파산관계인이 할지 그게 실무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걸 많이 물어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34페이지 펴놓으시고 34페이지 보시면 그 왼쪽에 보면 이제 환가 포기 기준 마련해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한 번 쓰신 거 있고 오른쪽에 나번 보면 환가 포기 기준 해가지고 이게 두 분이 쓴 논문을 왼쪽에는 한 분이 쓴 거고 이제 오른쪽부터 그 6페이지까지 이제 다른 분이 쓴 판사님인데 자, 왼쪽은 조금 축약된 거고 오른쪽은 좀 더 디테일한 건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은 차량이 있고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환가를 포기하는지 아니면 이걸 환가해서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님 아직 뭐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 그 35페이지 보시면 뭐 부동산에 대해서 환가 포기하는 게 보면은 그 이게 상속관계 거기 가운데 정도 있죠. 상속관계가 복잡한 뭐 상속 지분 이런 것들은 등기 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에 환가 포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피담보 채권이 시가보다 크거나 작더라도 근소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은 이걸 보험을 깨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깨지 않고 그냥 살려줘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이런 것도 논란 있고 뭐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뭐 다른 한 300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은 환가 포기 않고 그냥 네가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명의 이전 이런 것들은 뭐 엄격히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파산하는 사람이 아무 재산이 없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진짜 어떤 홈리스 이런 분들 말고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파산 재단에 속할 건가 아니면 자유재산에 속할 건가 같이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미 뭐 압류금지나 면제재산이나 뭐 신득재산 이런 것들은 명문인데 환가 포기는 아직 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논문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모를 때 이거 보면 내가 자동차 한 2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걸 그 파산 면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아 이게 파산 재단에 속하면 환가에서 나눠줘야 되지만 그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그 자유재산 중에 환가 포기 재산으로 가가지고 자동차 있는 상태에서 파산한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보험 보험이 여기 보면 보험이 있어도 그게 뭐 그걸 깨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험을 놓고 실비보험에 이런 것들은 깨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보험을 놓고 파산 면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설명은 다 깨서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잘못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깬 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깬 거 나중에 다시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맨 처음에 파산 면제 접수 받을 때 또는 상담할 때 첫 번째 잘못된 게 아 이게 파산 재단에 속하면 그게 맞는데 자유재산에 속하면 그러지 않는 건데 자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압류 금지가 있고 면제 재산이 있고 환가 포기 재산이 있고 신득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환가 포기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가져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환가 포기 기준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아 이걸 무조건 이 사람이 뭐 자동차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환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책에 있지 않고 논문에 가 있기 때문에 제 논문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자기 책에다 표에다가 그 부분을 표시해야 나중에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하려면 막 나중에 보면 제가 만들어서 저도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아 이거 어디 갖다 놨지.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다 보면 이게 항상 묻는 이게 환가 포기 재산이냐 아니면 그 파산 재단이냐. 그래서 파산 재단이라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파산 선고를 기준해가지고 그 전에 채무자가 있던 모든 재산인데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자유재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지 않거든요. 아 이게 자유재산이다.